한국을 떠났던 프랑스 여성이 SNS에 올린 고백 한 줄. 한국이 너무 그리워요.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삶의 질, 시스템, 한국의 전까지 이제는 한국을 떠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또 다른 면에서의 한국의 위대함을 입증한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니스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동양인 남성이 어색한 프랑스어로 메뉴를 물어보더군요. 그의 서툰 발음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제가 영어로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죠. 그가 한국에서 왔다며 김치가 그립다고 하자 저는 주방에 있던 절인 양배추를 보여줬어요. 그의 눈이 초승달 모양을 그리며 웃음을 터뜨리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내일도 또 오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그는 정말로 다시 찾아왔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저희 레스토랑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한 특별 메뉴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진우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프랑스 출장을 와서 머물고 있다고 했지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진우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제가 만들어준 음식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죠. 작은 주방에서 그가 능숙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추장의 매콤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고 지글지글 볶아지는 소리가 음악처럼 아름답게 들렸어요. 처음 먹어본 김치볶음밥의 맛은 놀라웠습니다. 낯설지만 통통 튀는 맛이 중독성이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어느새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의 귀국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진우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함께 한국으로 가지 않을래?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프랑스를 떠나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진우와 함께하는 미래가 자꾸만 그려지더군요. 마침내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프랑스에서의 삶을 하나둘 정리해 나갔습니다. 레스토랑 동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니스 해변을 오래도록 걸었습니다. 지중해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곳에서의 추억들을 가슴에 새겼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우의 손을 꼭 잡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예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에는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길에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들이 현란하게 반짝였습니다. 진우는 제 손에 교통카드를 쥐어주며 이것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기차 안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아파트 숲이 끝없이 이어졌고 곳곳에 공사 중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집 주변을 둘러보니 프랑스와는 달리 모든 것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아파트 상가 1층에 있었고 24시간 영업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병원도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었는데 한 건물에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가 모두 함께 있었어요. 은행, 약국, 마트,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까지 모두 반경 500m 안에 있더군요. 진우는 이게 한국의 일반적인 주거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차를 타고 20분은 가야 했던 대형마트를 떠올리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웬만한 곳은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꽤 오랜 시간 가야 했거든요. 첫 장보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늦은 밤 진우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주문하더니 내일 새벽에 문 앞에 도착한다고 하더군요. 설마 반신반의하며 잠들었는데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니 현관문 앞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 덕분에 신선도도 완벽했죠. 이런 편리함이 일상이라니 마치 미래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한국의 생활이 어색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차차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우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죠. 동네 요가원에 등록했는데 새벽 6시 수업도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7시 반,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많은 것을 해낸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근처 문화센터에 가서 한국 요리도 배웠어요. 자연스럽게 한국말도 배우게 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저녁에는 배달 음식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문 후 30분이면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고 종류도 정말 다양했죠. 마치 내가 뭘 주문할지 알고 미리 준비한 것처럼 빠르게 배달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흐른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버지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항공권을 예약하고 그날 밤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 내내 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프랑스 의료 시스템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니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우버 앱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택시 승강장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40분을 기다린 끝에 겨우 택시를 잡을 수 있었죠. 차 안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찾으셨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뵙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검사 예약을 해야 했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로 전화한 병원은 오늘 예약 담당 직원이 쉬는 날이라며 내일 다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병원은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었고 30분을 기다려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병원에서야 겨우 상담원과 연결되었지만 가장 빠른 예약이 3주 후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장 관련 검사인데도 말이죠. 그 사이 이미 한국의 빠른 의료 시스템에 익숙해진 터라 정말 답답했어요. 결국 개인 병원을 수소문해서 일주일 후로 겨우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비용도 국립병원의 3배가 넘었죠. 한국이었으면 벌써 입원하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셨을 텐데 저는 감정이 북받쳐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진우가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에는 치료비 환급을 위한 서류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필요한 서류가 무려 12종류나 되었고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했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계속 실패했습니다. 결국 직접 방문하기로 했는데 공무원은 온라인보다 우편이 더 확실하다며 종이 서류를 작성하라고 권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서류를 프린트하고 하나하나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많은 양이었죠.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직원은 영수증을 주며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10일 후 서류가 반송되어 왔습니다. 한 장의 서류에 서명이 빠졌고 우편 요금이 20센트 부족했다는 것이 이유였죠.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공인인증서 하나면 끝났던 일들인데 말이죠. 다시 서류를 준비하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필요한 약을 주문했는데 배송이 2주째 오지 않았어요. 배송업체에 문의하니 파업 중이라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결국 직접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구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약국에는 재고가 없었고 두 번째 약국은 처방전이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것이라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 약국에서야 겨우 약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일부 약은 다음 주에나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부재중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모두 직접 우체국에 가서 찾아와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우체국은 평일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데 그 시간에 맞춰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진우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진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 아니 우리나라가 정말 그립네요. 며칠 후 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향했는데 대기실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했죠. 접수를 하니 대기 번호가 16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대기실 의자에 기대어 계셨어요. 간호사에게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지만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가슴은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겨우 의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점심시간이라며 또 1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병실이 없어서 또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처방전도 수기로 작성해서 주었는데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약국에서는 오늘 날짜로는 처리할 수 없다며 내일 다시 오라고 했죠. 결국 아버지는 대기실에서 밤을 새우셨습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잠을 청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한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에 갑자기 복통이 왔을 때 앱으로 가까운 응급실을 검색하고 10분 만에 도착했던 일이 생각났죠. 접수부터 진료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고 CT 촬영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태블릿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고 처방전은 자동으로 약국에 전송되었어요. 약국에서도 바코드만 찍으면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라고 말이죠. 시스템의 차이가 사람의 고통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다고. 퇴원 후에도 불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여기가 원래 당신 고향이니 금방 적응할 거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죠.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갔는데 서류 심사에만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상담도 창구에서 3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받을 수 있었어요. 인터넷이 고장나서 AS를 신청했는데 기사님이 오시는 날짜가 6주 후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라도 문의하려고 했지만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자동 응답 시스템만 계속 앵무새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말하는 속도도 빨라졌죠.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너 정말 한국인이 다 됐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가 변한 걸까요? 변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프랑스의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 보였죠. 예전에는 여유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25분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의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떠올랐죠.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며 서 있는 시간도 너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셀프 계산대와 무인 편의점이 그리웠어요. 단순히 속도에 대한 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였어요. 일이 제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제게는 이미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던 거죠. 한국이 제게 준 것은 새로운 삶의 기준이었고 그것은 이미 제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또 다시 서류가 반송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장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이메일로 문의를 보냈지만 3일째 답변이 없었고 전화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한국 친구가 SNS에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식을 시켰는데 18분 만에 도착했다며 배달 앱 화면을 캡처해서 올렸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그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댓글로 프랑스는 정말 느리고 답답하다고 쓰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저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기다렸는데 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어보니 바리스타가 교대 중이라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30분 만에 받은 커피를 들고 시무룩하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는 죄송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부모님께는 진우의 사업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저희 둘 다 알고 있었죠. 우리는 이미 한국이 아닌 곳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프랑스는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한국은 제가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집으로 가는 기분이야.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어서 오십시오. 라는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그 평범한 인사말이 그날따라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화물도 5분 만에 찾을 수 있었고 공항철도 승강장까지 가는 길도 명확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처음 한 일은 편의점에 들러 참치김치 삼각김밥을 사는 것이었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바나나 우유의 달콤한 맛도 그리웠고 편의점 직원의 친절한 응대도 반가웠죠. 강남역에 도착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한쪽으로 서 있는 사람들, 깨끗한 거리, 밝은 조명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내 고향이네. 다음 날 저는 판교에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프랑스 요리사 출신의 현지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했죠. 면접장에 들어서자 젊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이력서를 태블릿으로 보며 질문을 했고, 저는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느꼈던 경험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양국의 식문화 차이와 유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때 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면접관이 물었어요. 왜 다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고향이니까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지하철을 타며 느꼈던 그 설렘을 아직도 기억하네요.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일 처리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지만, 이제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닌 효율성으로 다가왔죠. 아침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오후에는 시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저녁에는 테스트까지 완료되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제가 맡은 첫 프로젝트는 K밀키트의 프랑스 진출이었네요. 프랑스 현지 시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지인들의 입맛, 유통 구조, 마케팅 포인트까지 상세히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죠. 팀원들은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불과 한 달 만에 시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현지의 반응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도 안에서 저는 진정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근 후의 일상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우와 함께 마트에 가는 대신 소파에 앉아 쿠팡으로 장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필요한 것을 검색하고 장바구니에 담는 과정이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로켓 배송 상품들은 정말로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고 품질도 만족스러웠어요. 주말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근처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겼습니다.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한 음식들을 받아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는 것도 좋았죠. 가끔 프랑스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이런 일상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부러워했어요. 특히 새벽 배송 이야기를 할 때면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제 배송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이 한국의 일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했죠. 너도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 와봐.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바로 알게 될 거야.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면서 저는 시스템의 편리함 너머에 있는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셨는데 그 정성에 늘 감동받았죠. 김치며 나물이며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통을 받을 때마다 프랑스 어머니가 해주시던 요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향수병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쪽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받는 행운아가 된 기분이었죠. 동네 편의점 아저씨는 제가 외국인이라고 늘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십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치맥도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회식 문화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동료애를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아파트 요가교실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가끔은 수업 후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워했던 것은 단순히 빠른 배송이나 편리한 시스템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는 배려가 있었고 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는 것은 서로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함이었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은 모두가 편하게 살기 위함이니까요.
24시간 편의점은 누군가의 급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였고, 새벽 배송은 바쁜 사람들의 일상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제 정체성을 잃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이야기는 주변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블로그에 쓴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한 글이 화제가 되었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은 유튜브를 시작해보라고 권했어요. 한국 시스템 브이로그라는 주제로 첫 영상을 올렸는데 며칠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에 살면서도 몰랐던 우리나라의 장점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프랑스인들의 댓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인지 몰랐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는 반응들이었죠. 심지어 파리의 한 언론사에서 한국식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변을 준비했고, 양국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인터뷰가 나간 후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프랑스 독자들 사이에서 한국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부 정치인들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어요. 한국의 한 출판사에서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6개월간의 집필 끝에 출간된 책은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의 공감이 컸어요. 자그마한 공간에서 독자들과 북토크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인으로 태어났지만 한국인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는지, 문화적 장벽은 없었는지,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등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지만 받아들이고 나니 제 삶이 너무나 풍요로워졌어요. 지금은 오히려 프랑스에 가면 빨리빨리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해서 속이 터져요. 사람들이 크게 웃으며 박수쳐 주었어요. 한 어르신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두 나라 사이에서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저는 그 말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두 나라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 생활에 녹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사벨이 아닌 이사벨 정이라고 부르죠. 프랑스 이름에 한국성이 더해진 이 조합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것은 제 정체성을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이름이니까요. 한국어로 농담도 주고 받을 정도로 언어도 편해졌고, 배달 앱은 4개나 깔아서 각각의 특징에 맞게 사용하고 있어요. 편의점 행사 상품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적립금과 쿠폰을 활용하는 것도 능숙해졌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는 것도, 은행 업무를 보는 것도 척척 해냅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다고 놀리지만 저는 그 말이 칭찬으로 들리네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나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삶을 이어갈 것이고 두 나라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되고 싶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미처 느끼지 못한 한국 생활의 편리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